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I a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I am 닥터 군단 김지선, 이한희,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한번 풀어보세요. 침, 새우젓,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과연 뭘까요? 침, 새우젓 하면 소화를 촉진하는 거 아닌가. 그래. 왜냐면 네. 침을 뱉지 말고 자꾸 삼키래요. 몸에 좋다고. 그쵸. 새우젓도 돼지고기라던가 이런 것들 분해시켜주고. 분해시키고 그리고 마늘도 건강에 이거 다 건강에 좋은 마늘은 거네. 또 이렇게 남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어디에 좋아요? 전립선.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거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전립선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건강에 좋은 거네.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그냥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굳이 그래, 찾자면.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세 가지 공통점이 바로 옛 조선시대 궁녀들의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설명을 좀 드리면 침을 모아서 삼키는 연진 복수법, 그리고 발효 음식인 새우젓과 초마늘을 수시로 먹으면서 식이 조절을 하는 그런 특이한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집사람은 네. 다이어트를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입에다가. 맞아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살이 찌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애들한테도 영향을 그렇지. 미치고 네. 그것이 저한테도 영향을 미치니까 아주 열심히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는 뭐 여자분들 더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요즘에 다이어트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다이어트는 만인의 고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만병의 근원, 비만을 잡아라. 오늘 고품격 특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김용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혹시 김용진 닥터의 그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별명이요? 별명이요? 아유, 제가 뭐 이렇게 귀여움이. 이분이 사실 고도 비만 분야 권위자라고 합니다. 권위가 엄청나신 분인데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권위자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그런 명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불릴 만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많은 분들의 비만 수술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한 4,500여 건 수술을 시행을 했고 연간 한 700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년에 365일인데 네. 연간 700건이면은 네, 한 분 한 분 열심히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만은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잖아요. 네. 그만큼 비만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비만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덕분에 그 비만 대사술 분야 마스터 서전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박수. 행가리를 쳐야 될 분위기인데. 네네. 그러니까요.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비만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한 건 2009년부터인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다이어트 붐이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씻고 뱉거나 한 가지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네. 전 사과도 해보고. 포도 다이어트. 네. 뭐 많았죠. 했지. 네.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네. 그렇게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 비만 환자의 우리나라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고요. 네.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오늘은 네. 요요 없이 평생을 비만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진짜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다이어트가 요요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비만의 종류입니다. 어머, 비만에도 종류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네네. 비만도에 따라서 단순 마른 비만도 있고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등 다양한데요. 네. 특히 고혈압, 당뇨와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 여성 질환, 치매를 부르고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악질 비만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비만하면 다 같은 비만이지 악질 비만이 뭐 따로 있습니까? 네, 악질 비만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실제로 진료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4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인데요. 오, 네. 키 157, 체중 67kg면 과체중에 해당하고 네.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분인데 네네네. 고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예. 5년이 지났지만 이제 아이가 잘 안 들어서는 거죠. 나이가 이제 40대를 넘어가니까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던 환자분이 네.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갔었는데요. 네. 검사를 다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네. 희한하네. 검사에서 문제가 없는데 왜 근데 임신이 안 됐을까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가정의학과로 의뢰를 드렸고 관련된 많은 검사들을 했는데 비만이 문제다라고 해서 환자가 의뢰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비만이었네. 희한하네요. 사실 환자분들은 저한테 의뢰될 때까지만 해도 네. 임신이 안 되는데 왜 비만센터를 찾아야 되는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신 것처럼 사실 비만센터를 갈 정도로 비만하진 않았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 상태가 나빴습니다. 그래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환자의 허리둘레가 39인치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오. 아니 몸무게보다는 키에.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악질 비만이라는 게 네. 바로 이 허리둘레가 넓은 복부 비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90cm, 네. 여자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 용어를 쓰고 있고 네. 이 역시도 비만율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과체중 정도인데 검사를 하니까 복부 비만이 심각한 상태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티가 안 났기 때문에 네. 본인도 위험성을 못 느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이 아니더라도 이 복부에만 살이 찌면은 더 위험한 상태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요새 좀 배가 좀 나와가지고 살짝 지금 염려가 좀 되는데.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래요? 괜찮습니다. 아니, 넥타이를 잘 가리셨네요. 현재 지금 힘을 약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복부 비만이 얼마나 심하길래 도대체 악질 비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질이라고 하니까 진짜 나빠 보여요. 그러니까요. 실제 내장 지방, 악질 비만 상태가 나쁘면 바로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수술 자체가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체중을 좀 줄이고 네. 악질 비만을 좀 개선한 다음에 안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네. 악질 비만이 위험합니다. 네, 그 이유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거. 우와. 어머, 저 노란 게 다 그 지방인 거예요? 어머 저거 다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악질 지방인데. 우와. 어머. 영상을 보니까 진짜 내장 사이사이에 노란 지방들이 그득그득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이게 그냥 잘 모르는 저희가 봐도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앞서 들려주신 사연 속의 주인공은 비만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셨나요? 치료가 꽤 급했지만 네. 환자분이 이제 본인의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셔서 네. 일단은 이제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네. 안타깝게 한 1년 뒤에 환자가 이제 다시 외래로 찾아왔습니다. 안 좋게 오셨나요? 처음 뵀을 때 1년 전에 체중이 67kg였는데 네. 30kg 이상 더 1년 사이에 몸무게 100.3. 100.3이요? 네, 100kg까지 증가하게 됐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급증한 거 아닌가요? 1년 사이에? 악질 비만이 개선되지 않은 악순환의 원인이기도 했고 현재는 환자의 비만 지수가 40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초고도 비만 상태로 외래에 오게 됐습니다. 아니 빼기는커녕 더 쪄서 오셨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렇게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 요요도 폭도 커지고 체중 감량의 체중 증가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이런 악질 지방이 살인 무기로 돌변했다는 건데요. 살인 무기? 어머.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결국 환자는 당뇨가 진단이 됐고요. 아이고. 네. 아, 혈압도 157로 굉장히 높으셔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으셨고 실제로 내장 지방이 1kg 늘어나게 되면 2형 당뇨병의 위험이 무려 7배 이상 높아지게 되거든요. 다행히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불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기 폐경에 위험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본인도 왜 안 빼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이게 이 악질 비만이 상태를 더 안 좋게 만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 병적으로 만든 살인무기. 거죠. 네네네. 살인무기.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비만 지수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허리둘레 부분입니다. 허리둘레. 네. 가운데 빨간 박스에 들어있는 환자들은 실제 체중은 정상인데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허리둘레가 5cm 이상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체중계의 숫자보다도 내장 지방이 네. 실제로는 사망률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런데 이게 내장 지방이 왜 이렇게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네.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모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대사에 도움되는 지방도 많은데 내장 지방의 경우에는 그 내장 지방에서 분비하는 굉장히 나쁜 유해한 호르몬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특히나 염증도 유발하고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려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이를 잘 보여주는 복부 CT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양쪽 모두 체질량 지수는 31 정도로 비만 1단계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왼쪽 분은 내장 지방이 10%밖에 안 되고 네. 이제 오른쪽은 내장 지방이 80%에 해당이 됩니다. 아. 체질량 지수는 같지만 네. 내장 지방 양에 따라서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게 되면 내장 지방이 많은 쪽은 당뇨병,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그래서 훨씬 더 대사증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허리둘레가 거의 두 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쪽을 보니까 확실히 내장 지방의 차이가 확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내장 지방이 이제 각종 주요 장기를 둘러싸게 되는데요. 그런 장기들을 둘러싸게 되면서 뭐 지방간, 뭐 췌장염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고요. 이를 잘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보시겠는데요. 네. 이제 이쪽은 그러니까 자주 빛깔을 띤 거의 정상간 모습이고 네. 가운데 사진은 이제 간에 지방이 많이 차들어 어머, 저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달라요? 흔히 지방간 하는 게 가운데 보이는 정도의 사진이고요. 아이고. 이게 부은 거죠? 네, 부어 있습니다. 크기도 많이 커져 있고요.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 네.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만 때문에 간 경화에 이르게 됩니다. 저게 조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울퉁불퉁. 네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장 지방, 소위 말하는 오늘의 악질 비만은 이렇게 우리 몸의 장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야,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3명 중 1명은 지방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제 음주를 되게 또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다들 지방간은 술 때문이라고 다 알고 있던데요. 그러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네. 사실 실제를 놓고 보면 좀 그 반대인데요. 묵은 지방, 즉 내장 지방으로 인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술을 드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실제 전체 지방간 환자 중에 80%가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인병은 물론이거니와 지방간에다가 췌장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이 악질 내장 지방. 이거 진짜 꼭 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빼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운동을 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맘만 먹으면 1kg 금방 빼는데 마음 잡기가 참 쉽지가 않네. 마음을 안 드신 거예요? 예, 그냥 맘만 먹으면 1kg 정도는 그냥 바로 따로 얘기합시다. 그런 건? 그걸로 이렇게 시간 끌 자신 수가 있어 없으니까. 하시는데요? 되게 자신감 있어요. 네. 과연 실제 그럴까요? 이걸 운동으로 빼려면 네. 달리기는 약 12시간, 에어로빅은 약 24시간, 수영은 약 10시간을 쉬지 않고 해야 감량이 가능합니다. 쉬지 않고. 경솔했습니다. 쉬지 않고 12시간 뛰실래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신중한 방송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사과를 하셨어요. 와, 그렇구나. 이렇게 힘든 너무 거. 어려워요. 더군다나 1, 2kg을 빼야 하는 것과 다르게 심각한 복부 비만, 고도 비만으로 인해서 10kg 이상 감량해야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힘든 일이다. 따라서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로 쉽지 않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이 1년간 혼자서 이제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실패한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분이 치료를 거부하고 의지를 갖고 해보신다고 하셨을 때 네. 가장 먼저 하신 건 각종 유행하는 다이어트로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등 예. 육류를 좀 끊고 김밥, 요거트, 단백질 쉐이크 등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걸 드셨대요. 네네네. 그런데 이상하게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쪘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니 간헐적 단식은 거의 다 성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요거트는 유산균이고 그리고. 또 김밥도 건강식이고 그렇죠. 다 좋은 거 모든 아닙니까?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데 네, 맞아요. 김밥이. 왜 그럴까요? 고기도 많이 줄였다고 하고. 간헐적 단식 설명을 드리자면 네. 물론 단기간 동안 하면 살이 빠지긴 빠지는데요. 네네. 계속 일상생활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동시에 김밥에는 여러 채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그쵸. 예. 뭐 요거트는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고 하니까 네. 체중이 더 잘 관리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김밥, 네. 스테이크가 있는데요. 어. 이 중 어떤 음식이 더 악질 비만, 내장 지방을 많이 만들까요?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우리를 너무 누가 무섭게. 봐도 스테이크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저기- 당연히 지방이 많은데. 그렇지. 아니 고기가 당연히 오. 아니 입에서 끌리고 눈에서 끌리면요 그거는 살찌는 거예요. 고기에 확 눈길이 가네요. 뭔가 김밥은 완전 식품 같아요.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아까 김밥 먹었잖아. 그러니까요. 완전 식품 먹었잖아. 기분이 좋아요, 배가. 김밥엔 채소도 골고루 들어가니까 당연히 김밥이 더 건강에는 좋고 고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죠? 질문이 내장 비만이었거든요. 예? 네, 정답은 김밥입니다. 네? 김밥이 안 좋다고요? 우리 다 먹었잖아요. 좀 아까도. 지금 나 한 줄 다 먹고 왔는데. 먼저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100g 네. 기준 김밥은 칼로리가 140칼로리고요. 네. 스테이크는 칼로리가 155칼로리로 더 높은 조금. 건 맞습니다. 예. 그럼 스테이크가 맞는 거 아니에요?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충분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내장 지방을 쌓게 만드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밥이 밥이 있어서. 네. 물론 탄수화물은 짧은 시간에 네. 에너지를 내는데 굉장히 주요한 영양소가 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남은 탄수화물들이 다 지방으로 쌓여서 우리 몸 장기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네. 김밥 탄수화물 함량은 19.98g, 스테이크 탄수화물 함량은 5g 뿐입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크보다 김밥에 3배가 넘는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물론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 이유가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 몸 역시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 때문에 네. 산소화로 변하게 되거든요. 네. 비만, 고혈압, 당뇨, 나아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김밥 속에 있는 흰 쌀밥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빠르게 산성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어서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네. 문제 좋은데요, 이거? 문제네. 잘 맞춰가요. 네네. 예. 미숫가루와 단호박죽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둘 중에 내장 지방을 많이 만드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둘 다 건강엔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미숫가루도 탄수화물이고 단호박도 뭐 탄수화물 아닐까 눈치를 맞습니다. 봤거든. 네네네. 아니 어쨌든 단호박은 다이어트 때 엄청 많이 먹는 건강식이잖아요. 그렇죠. 또 호박은 붓기도 빼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미숫가루에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미숫가루. 미숫가루야. 네, 정답은 단호박죽입니다. 웬일이죠? 세상에. 나 지금까지 그럼 뭘 한 거야? 다이어트를 한다고. 단호박죽 먹었는데. 당지수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단호박에는 비만의 주범인 탄수화물과 당분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미숫가루에는 없나요? 미숫가루에도 당류는 없지만 탄수화물이 10.42g 들어있고 단호박죽에는 탄수화물이 17g, 당분이 8g 들어있습니다. 결국 탄수화물하고 네. 당분을 과도하게 함께 섭취하게 되면 내장 지방을 찌우게 되고 나아가서 혈당까지 급격하게 오를 수 있게 되는데요. 혈당이 오르면 네. 이제 가짜 식욕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조금 충격적인 게 평소에 우리가 식사 대용이나 다이어트 하면서 많이 먹던 그런 음식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거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비만을 좀 진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요요 없이 네. 비만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정답은 없습니다. 예? 나 지금 받아 적으려고 펜딱 들었는데. 자세히 고쳐 잡았는데. 네, 계속 강조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네. 적절하게 지방과 단백질의 균형을 맞출 건지 아.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일 건지가 정답입니다. 네. 결국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건데 그럼 너무 허기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많은 비만 환자분들이 식단 조절을 제일 어려워하시죠. 네. 보통은 배가 고프면 이제 체내 지방 세포에서 렙틴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렙틴이 뇌를 자극해서 음식을 덜 먹게끔 만들어주게 되는데 네.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많은 비만 세포가 쌓이게 되고 렙틴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극단적인 식단 조절보다는 탄수화물 양을 평소보다 반 이상 줄여서 그걸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게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배고픈 부분은 말씀 아까 주신 단백질을 좀 늘려서 하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또 이제 한식 기준으로 해서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보통 이제 비만 관리 면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하루에 3g 이하. 라면 하나에 네. 사실 소금 2g 들어 있거든요. 와우. 만일 그 하나를 드시게 되면 그날 하루 소금량은 이미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거의 채워진 거네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 네. 줄이는 건 기본, 네. 그다음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요요 없이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어찌됐건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트륨을 최대한 적게 먹어서 밥이 안 땡기도록 그래야 되겠네요. 진짜.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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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진짜 탄수화물 이거 조심합시다. 네. 만약 식단, 운동만으로 비만을 탈출하기 힘든 경우 비만 대사 수술을 진행합니다. 네. 수술이요? 네네네. 네. 어떤 수술이요? 물리적으로 위의 크기를 줄여서 장기간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방법인데요. 네. 보통 이제 수술 대상자는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수면무호흡증 동반된 경우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체질량 지수 27.5 이상이면서 조절이 어려운 당뇨병, 네. 약물 치료를 늘려야 된다거나 네. 인슐린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만 그 대사 수술은 참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비만 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지방 흡입 수술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네네. 지방 흡입 수술하고는 뭐 다른 겁니까? 네, 아예 다른 거고 네. 사실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리면 지방 흡입은 비만 치료는 아니고요. 네. 뭐 피하 지방을 제거한다고 해서 환자가 비만이 치료되는 건 아닌 거고요. 네. 다시 이제 비만 수술로 돌아오면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위 소매절제 수술이라는 영상인데요. 우와, 위를 저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어머. 네네. 그래서 어머. 근데 상당히 많이 자르시네요. 위의 크기로 보면 한 30-40% 잘려나가는 거지만 네. 용적으로 따지면 위 전체 용적의 80% 이상을 자르게 됩니다. 네. 아, 이렇게 위 절제 수술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우선 위 용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위의 아랫부분에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그 부위를 제거했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그 호르몬도 올라가고 위도 일정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꾸준한 식단 조절, 운동을 해야만 감량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이 있군요. 그럼 이 위 절제술 외에도 또 다른 수술도 있나요?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이 있는 고도위 환자에서 주로 시행되는 위우회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요. 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소장으로 빨리 내려가게 되면 놀랍게도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당뇨병 때문에 이미 인슐린 기능이 떨어졌던 환자들이 다시 인슐린 기능이 유지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비만이 아닌 당뇨병이 동반된 고도비만 환자에서 주로 시행되는 수술은 이제 위우회술입니다.
그럼 그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하셨던 그 환자분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이런 수술법을 어떻게 선택을 하셨나요? 네, 진행했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 1년 사이에 당뇨병이 진행이 됐고 그렇죠. 고혈압, 뭐 지방간, 췌장염에 수면 무호흡증까지 있었던 상태여서 네. 두 번째 보신 위우해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크게 착각했던 부분이 수술만 끝나면 다 끝난 걸로 아셨던 거예요. 물론 수술 이후 식이 조절이 잘 됐지만 가끔 정신을 놓고 폭식을 하고 이전처럼 음식이 들어가지 않자 구토를 하는 증상이 생기셨거든요. 아이고. 먹고는 싶은데 위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토해내고 또 다시 먹게 네, 그 되고. 맛을 느끼고 싶어서 다시 다시 드시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셨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비만이 하나의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잘 드리고 정말요. 예, 경각심을 드렸고 네. 네, 다시 관리를 잘 하셔서요. 네. 어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체중 감량한 거 보세요. 세상에. 2023년 3월쯤 수술하셨고 그 당시에 100kg. 이제 마지막 검사 오셨을 때 59.4kg. 와. 그러면은 그 전에 안 좋았던 그런 부분, 혈압이나 뭐 이렇게 당뇨 뭐. 당연히 혈압약은 다 끊었고요. 네네. 당뇨 수치가 네네. 정상으로 돼서 약도 다 끊은 6.6에서 상황입니다. 5.7에서 5.4로. 네, 살도 빠졌는데 0.1cm 키도 커졌어. 덤이네요, 덤. 어쨌든지 간에 비만을 극복하고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건강까지 이제 찾았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맞아요. 네. 건강을 해치는 비만은 네. 꼭 식이, 다이어트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비만의 주요한 관건은 결국 이제 요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안정적인 감량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이어트를 즐겁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강연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실화 바탕에 생생한 특강을 해주신 김용진 닥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질병인 비만. 강연을 듣고 보니까 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신 가정의학과 권유경 선생님, 한의사 김익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깜빡하고 못 여쭤본 게 있는데 김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김밥을 먹는데 왜 산성화가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 네. 제가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앞서서 탄수화물 위주로 하는 식사라든지 좀 잘못된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몸이 산성화 된다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빠르실 겁니다. 음식에 비유를 하자면요. 음식을 관리하지 않고 상온에 오래 두면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상하죠? 갈변 현상이라고 되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바비 브라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네, 뭐 밤새고로 변했다가 결국 부패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음식도 공기 중에 이 노출이 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고 산화가 되고 또 곰팡이 등의 독성 물질이 생기면서 이 부패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의 산성화는 결국 내 몸의 부패와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었다라는 거는 곧 우리 몸이 부패됐다라는 거란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를 구분하는 척도이자 또 산성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바로 pH라고 들어보셨죠? pH, pH라고 하잖아요. 네네. 크게는 우리가 이제 중성, 그리고 산성, 알칼리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신체는요, pH가 7.4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거의 중성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 몸이 한 0.05 정도만 pH가 산이나 알칼리 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는 상황이 생겨도 우리 몸에서는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체는 점점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 pH 균형이 깨져서 산성화로 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앞서 설명 들으신 비만은 물론해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면서 고혈압, 당뇨, 또 나아가 암까지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돼요. 네, 따라서 이런 네. 전신 질환을 막고 싶다면 체내 산성화를 막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네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서 산성화가 되면 만병의 근원인 비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음식을 잘만 골라 먹으면 산성화되는 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인체 산성화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체내 산성화를 막아주고 우리 건강을 지켜줄 식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몬즙. 아, 잘 알죠. 전번에도 뭐 배우기도 했고. 근데 레몬은 엄청 신과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산성식품인 줄 알았는데 알칼리 식품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함유된 성분이 성질에 따라서 산성식품 그리고 알칼리성 식품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네. 보통 소화되고 최종적으로 황, 인과 같은 산성물질이 남게 되면 우리가 산성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염기성 물질이 남으면 알칼리성 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오빠는 알아들으셨어요? 고비가 좀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힘들죠. 네, 힘들죠. 네. 그래서 쉬운 이해를 위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앞에 초록색 물이 있죠. 중성수라고 하는 건데요. 네. pH가 7.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산성, 이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적인 산성식품인 쌀밥을 중성수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밥을 넣지 않고 태운 밥을 넣을 건데요. 밥을 근데 그냥 넣지 않고 왜 태워서 넣어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작용이 되잖아요. 네. 이 소화작용이라는 건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산소를 통해서 서서히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대사작용에 의해서 타서 없어지고요. 네. 무기질만 남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음식들을 새까맣게 태워서 최대한 무기질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무기질의 성분에 따라서 이 음식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거 음식을 먹고 싫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 태워오신 거구나. 네, 그럼 태운 밥을 넣어볼게요. 어때요? 노란색을 띠죠? 네. 그래서 쌀밥은 산성식품입니다. 아. 그럼 알칼리 식품이라고 말씀드린 레몬은 어떨까요? 어머머머. 레몬은 알칼리성인 파란색을 띠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와. 신기하네요, 정말. 너무 신기한데요? 네. 레몬이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걸 진짜 이제 기억을 해야겠어요. 네. 근데 그냥 레몬도 아니고 레몬즙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는 네. 이 우리 껍질까지 먹는 게 가장 건강하고 이롭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요. 보통 우리가 과일을 껍질을 까놓으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색깔이 변하죠. 그렇죠. 맞아요. 산화작용인 갈변 현상이 일어나면서 색깔이 변하게 돼요. 반면에 껍질째 있으면 색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껍질에는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거든요. 레몬 역시 껍질에도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씨에도 영양소가 풍부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더라도 껍질, 과육, 씨 이거 다 모두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네, 그렇죠. 레몬 100g당 비타민C 함량이요. 껍질 같은 경우에는 58.59mg이고요. 또 레몬 과육과 씨앗을 합친 거에는 46.9mg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육과 씨앗을 합쳐도 레몬 껍질에 있는 비타민C가 더 많다는 거죠. 반전입니다, 반전. 그 레몬 알을 먹을 게 아니라 껍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벌써
그러니까 레몬 과육에 껍질 씨까지 어떻게 해서든 다 먹으면 그래야지 레몬의 비타민 C를 다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근데 그 비타민 C는 솔직히 다른 과일에도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에도 많고, 네, 뭐 귤에도 많고. 예.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노화 영양소입니다.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요, 100g당 레몬에는 비타민 C가 52mg 들어 있습니다. 사과보다 한 37배 정도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레몬을 딱 집어주셨구나. 이제는 아침에 건강 위해서 사과 드시는 분들께 1일 1레몬 권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네요. 아니, 저는 특히 즙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간편한 게 왜 우리가 레몬 사면 네. 껍질에 뭐 농약이나 왁스 같은 거 묻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서 이걸 갖다가 빡빡 닦고 살짝 데쳐내라 까야지. 그쵸. 까고 나면 막 쓰레기가 이만큼 나오고 귀찮아. 일이 얼마나 번거로웠어요. 저 껍질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껍질을 아무리 식성이 좋아도 껍질까지 먹기는 너무 힘들어. 이 껍질 농약 때문에 걱정이신 것 네. 같은데요. 그럴 때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비만에 관한 강연을 들었잖아요. 네. 레몬즙이 비만에도 설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비만에도? 네, 실제로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요, 네. 물론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철저하게 같이 하긴 했지만요, 추가적으로 레몬수를 마시면서 단기간에 10kg 감량을 성공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오, 레몬수. 또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 역시 2달 만에 무려 1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레몬수가 그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몬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워낙 많이 네. 알죠. 이 레몬은요, 독소를 배출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레몬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어떤 원리입니까? 이번에도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 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코인 티슈를 지방세포라고 가정하고 물을 음식물, 에너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공급량보다 초과해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소비하지 않고 저장하는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비만은 물론이고요. 저런 지방들이 내장 사이사이 끼면서 우리 장기들을 괴롭히고 또 손상시켜서 각종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레몬즙을 보충해주면 레몬즙이 지방세포가 커지지 않고 지방세포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거죠. 실험을 보니까 레몬즙을 넣은 물 쪽 지방 세포는 작아졌네. 쪼그라드네. 네, 레몬즙이 다이어트에 주는 도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이어트의 핵심,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요? 레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또 지방을 분해시켜서 지방세포 크기 자체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레몬 추출물을 투여한 후 지방세포 크기 변화를 관찰했더니 레몬 투여 전보다 지방세포 크기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식단 관리와 더불어서 이 레몬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실험 전에 평균 체중이 69.5kg이었는데요. 실험 종료 후에는 66.9kg으로 일주일 만에 평균 2.6kg을 감량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대요. 이 체지방률도 38.17%에서요, 36.45%로 줄어들면서 체중, BMI, 그리고 허리 둘레가 모두 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여자들은 알잖아요. 1kg 빼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쵸. 일주일에 2.6kg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비만이 무서운 이유가 혈관 질환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네. 혹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고 췌장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당뇨까지 유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레몬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 유기산,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요. 또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면요, 혈당이 빨리 오르는 이유가 전분이 포도당으로 빨리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레몬즙은 음식의 전분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줘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 레몬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방한다는 또 연구 결과도 하나 있는데요. 레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빵 2조각을 먹은 후에 혈당이 약 30% 감소했고, 레몬 주스를 마신 그룹은 35분 동안 혈당 상승이 늦춰졌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 레몬을 당뇨 환자를 위한 슈퍼푸드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산성화도 막아주고 비만의 혈당 관리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아주 솔깃해지는데요. 귀가 커졌어. 귀가 많이 커졌어. 번쩍 솔깃. 네, 그러신 것 같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 레몬에는요, 비타민 C 이외에도요, 플라보노이드, 또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다양한 항노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쥐에게 레몬 폴리페놀을 매일 투여를 했더니요, 안구, 주의 병변 등 노화와 관련된 신체 변화가 느리게 진행이 되면서 노화 관련 점수가 지연됐다고 하고요. 또 쥐의 수명이 3주 정도 더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쥐한테 3주면은 인간에게 치면 어마어마한 거지. 와, 이런 결과는 레몬에 있던 항산화 성분이 세포 산화를 막아주어서요,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노화 속도를 늦춰준다니까 이게 너무 반갑네요. 전 진짜 요즘 노화를 느끼는 그 순간이 오토바이 헬멧을 썼다 벗으면 네. 자국이 빨리 없어졌는데 이제는 너무 안 없어진, 이 약간 탱탱함이 떨어진 그럴 때 느끼거든요. 저만 하시겠어요. 나이 들수록 한 해 한 해가 달라, 우리는. 그런데 레몬즙이 노화를 막아준다면 피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건가요? 네, 레몬즙으로 이 비타민 C를 챙기면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나나를 우리의 피부 세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그냥 두고 다른 하나는 겉껍질에 레몬즙을 발라놓고 24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레몬즙을 바르지 않은 쪽은 바나나의 껍질이 심하게 갈변된 반면에 이 레몬즙을 바른 바나나는 갈변 없이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같은 바나나를 잘랐는데 바른 쪽하고 안 바른 쪽하고 이렇게 달라.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됐어요. 레몬즙 바른 쪽은. 실제 연구 결과 레몬 추출물을 피부 세포에 처리했더니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는 만성 염증 관련된 효소는요, 감소한 반면에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부 상처를 치유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네네. 또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색소 침착을 막고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저는 피부 고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레몬즙을 넣은 알칼리수 요거 꼭 기억했다가 마셔야겠어요. 네네. 네, 요즘처럼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계절에는 이 피부 외에도 감기에 또 잘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실 수도 있고요. 왜 제 얘기만 해? 그게 다 이렇게 체온이 낮아지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생기는 결과인데요. 네. 실제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일 때 면역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레몬즙을 통해서 산성화를 중화시키면 이 면역 체계의 기능을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정말. 실제로 한 실험에서 레몬 주스를 세포에 처리했을 때요, 염증 질환을 부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은 감소했다고 하고요. 네. 반대로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레몬 주스가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50%나 억제하면서 항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앞에 이 따뜻한 알칼리수 레몬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 차로 한번 저희가 지금 마셔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아, 아우 상큼해. 아니 근데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마시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맞아요. 어떠세요? 저도 아주 좋게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똑같이 공감하면서 예, 목 넘김이 아주 좋고 레몬즙이라 그러면 좀 처음에 막 이렇게 실 것 같잖아요. 근데 상큼해요. 그렇죠. 상큼 새콤한데요. 그러니까요. 혹시 이 레몬즙 섭취할 때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레몬즙을 빈속에 섭취하시는 경우에요.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쓰림이 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물에 희석을 시키셔서 섭취하시다가 용량을 늘려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 레몬은 수확 후에 오래 방치하면요, 산패와 영양소 파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 후에 짧은 시간 내에 착즙한 레몬즙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 am 닥터.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거든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이런 큰 문제를 만듭니다. 네? 말기 환자분들이 통증에 대해 표현하는 걸 깜짝 놀라는데요. 수십 개 바늘로 콕콕 찌르는 자동차에 깔리는 것 같아, 톱으로 써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준비한 특강의 주제는 평생 통증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듣고 배워갑시다.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Next 채널 A